저는 지금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에서 달러 뭉치를 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커튼을 꼭꼭 닫고 불을 어둡게 낮춘 채 저는 혼자 그 돈을 세었습니다. 한 장, 두 장, 100달러짜리가 100장이면 10,000달러. 그게 10뭉치면 10만 달러. 제 손을 거쳐간 돈만 해도 수백만 달러,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입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 몇 가구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워야 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원수님의 특별지시금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땀과 눈물,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를 빼돌린 검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하수관 현악단 행정 담당 부단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던 현송월 단장님의 직속 부하였죠. 겉으로는 화려한 공연과 문화예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횡령의 온상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한 무역회사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227억 원입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경로하셨다는 소문이 평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식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북한 권력층의 부패는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고 더 지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봄. 26살이던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은하수관 현악단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015년 4월 저는 은하수관 현악단 행정실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샹들리에가 빛나는 건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진짜 엘리트가 되는구나.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부단장 동무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영 동무, 여기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보지 말 것, 듣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무슨? 궁금해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살고 싶으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해외 공연 회계 장부 정리,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일.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연 수익 15만 달러, 장부 기록 10만 달러, 차액 5만 달러.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착오겠지. 실수겠지. 하지만 다음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스크바 공연 20만 달러, 수익 15만 달러 기록. 파리 공연 25만 달러, 수익 18만 달러 기록. 매번 30%에서 50%가 증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잔업을 하고 있는데 부단장 동무가 들어왔습니다. 혜영 동무 아직도 있나? 네.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단장은 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수익 차익표였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뭔가. 그게 수익과 기록이 안 맞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짝!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누가 확인하래? 누가 이런 거 만들래? 죄송합니다. 당장 지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겠나? 네. 부단장은 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직접 삭제했습니다.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혜영 동무, 좋은 집안 출신이라며? 아버지 당 간부시지? 네. 그럼 알겠네. 여기서 살아남는 법.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어. 그게 전부야.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10시. 부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혜영 동무 이리 와봐.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조선중앙은행 금고 3층에 가져다 줘야 해. 지금 당장. 지금이요? 밤 10시인데. 물어보지 말고 해. 이건 특급 기밀이야.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마. 알겠나? 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보이부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보이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건가요? 부단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혜영 동무. 여기 모든 게 위험해.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어. 안 하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조선중앙은행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걷는 내내 봉투가 화끈거렸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돈, 문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열어보지 마. 살고 싶으면 열어보지 마. 은행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특별 배달입니다. 3층으로 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복도 딱 한 개의 문만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대자. 은하수관 현악단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달러 뭉치였습니다. 100달러짜리 수백 장.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본 거이죠? 네네. 이름이 뭔가? 리리혜영입니다. 남자는 수첩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좋아. 이제 가봐. 그리고 기억해. 넌 오늘 밤 집에 있었어. 여기 온 적 없어. 네, 알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뇌물? 비자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현송월 단장님이 직접이었습니다. 혜영 동무 앉아봐. 단장실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소파 외제 가구벽에 걸린 그림. 차 마셔. 중국차였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혜영 동무. 지난주 일 잘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중요한 일 많이 맡길 거야. 할 수 있겠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단장님. 좋아, 그럼 이거. 책상 위 서류 봉투 더 두꺼웠습니다. 이건 단장님 개인 금고에 보관해야 해. 위치는 따로 알려줄 거야. 개인 금고요? 단장님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혜영 동무 세상 물정 모르네. 여기선 다들 개인 금고 있어. 원수님도 아시는 일이야. 하지만은 없어. 너 아버지도 당 간부시잖아. 너희 아버지도 금고 있을걸.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사는 건가? 잡아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창광거리 30번지로 가. 문 열어줄 거야.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웠습니다. 밤 11시. 창광거리 30번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5층 현송월 단장님의 비밀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방 옷장 뒤 벽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에 이미 달러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십만 달러는 되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송월 단장님 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새 봉투를 넣으려는데 옆에 서류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보지 마. 혜영아.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명의. 김영희. 현송월 본명.
잔액 300만 달러.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6억 원. 봉투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이건.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금고를 닫고 옷장 뒤에 숨었습니다. 발소리 두 사람. 단장 동지, 이번 달 상납금은 50만 달러입니다. 현송월 목소리였습니다. 원수님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몫은? 안심하세요. 100만 달러 벌면 30만 달러는 우리 거예요. 웃음소리.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 해외 공연 준비는? 중국에서 500만 달러 계약 들어왔어요. 공연료는 200만 달러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나눠 갖는 거죠. 완벽해요. 저는 옷장 뒤에서 숨도 못 쉬었습니다. 들키면 죽어. 10분이 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당을 위한 거야? 이게 원수님을 위한 거야?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습니다. 국가를 향한 거대한 도둑질.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만 달러, 누군가의 뇌물 50만 달러, 김정은에게 가는 상납금 300만 달러, 한 사람의 탐욕. 매일 밤 저는 그 돈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피로 물든 달러, 울부짖는 사람들, 제 손에 묻은 피. 나는 공범이야, 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리혜영 동무. 네네. 따라오시오. 무슨 일이? 묻지 말고 따라와.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 금고일이 들켰나? 끝났다. 주머니 속 청산가리를 만졌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 보이부 차량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당 중앙청사. 여기는 신문하는 곳.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철문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그리고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혜영. 2015년 은하수관 현악단 입단 특별회계 담당 맞나? 네, 맞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조선중앙은행 3층에 5번 갔었지? 네. 뭘 가져다 줬나? 그건 업무상 기밀이라. 닥. 책상을 쳤습니다. 여기선 기밀 없어. 대답 안 하면 이 방에서 못 나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봤나? 아니요. 절대 안 봤습니다. 요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 좋아, 근데 말이야, 리혜영 동무.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너 현송월 단장 개인 금고 위치 알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떡해. 우린 다 알아. 너 창광거리 아파트 3번 갔잖아. 감시당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혜영 동무. 우린 적이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기회요? 요원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송월이 중국 사업가와 식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뭔 얘기 오갔는지 아나? 모릅니다. 300만 달러 뇌물 거래. 그 돈은 현송월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원수님께 보고된 금액은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사라진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우린 증거가 필요해. 그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 통장 사본 계좌 정보 가져올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장님이 아시면. 단장님이 알게 놔두면 되지. 우린 해영 동물을 보호할 거야. 하지만 요원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리철남 동무. 당 선전부 부부장. 해영 동무 아버지시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관련 없습니다. 그건 해영 동무가 결정하는 거야. 협조하면 아버지도 안전. 안 하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일주일 안에 베이징 출장 갔다 와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중 스파이야. 단장님한테 들키면 죽고, 보위부 배신하면 죽고. 다음날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현송월 단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혜영아 긴장했네. 아닙니다. 첫 해외 출장이라 그렇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 순간 단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영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습니다 단장님. 보위부 만났지?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나도 다 알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 단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혜영아 잘 들어. 보위부 말 들으면 넌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알겠어? 하지만 제 아버지를. 내 아버지? 보위부가 내 아버지 건드리는 순간 내가 보위부장 목을 날려버려. 내가 누군지 알아? 원수님 최측근이야.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혜영아, 베이징 가면 중요한 거래 있어. 넌 그냥 보고만 있어.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알겠지? 네. 그리고 보위부한테 보고할 거 있으면 가짜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보고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저는 수행원으로 대기했습니다. 밤 8시 중국 사업가들이 왔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차를 준비하며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장 동지 이번 계약은 총 800만 달러입니다. 북한 당국 보고는 300만 달러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500만 달러는 3등분 원수님 자금 200만 달러, 내 목 200만 달러, 당신들 목 100만 달러. 완벽합니다. 저는 차 트레이를 들고 떨었습니다. 500만 달러 600억 원을 그냥 나눠가죠. 회의가 끝나고 밤 11시. 단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혜영아 오늘 뭐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호텔 금고에 보관해. 내일 아침까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달러였습니다. 100달러짜리 2000장. 20만 달러 24억 원. 이게 단장님 개인 몫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해영 동무 보위부야. 뭐 발견한 거 있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우린 호텔 CCTV 다 보고 있어. 봉투 받았잖아. 감시당하고 있어. 여기서도. 그건 업무용 서류. 열어봤어? 침묵. 열어봤구나. 얼마야? 20만 달러입니다. 좋아. 사진 찍어. 지금 당장. 그리고 보내. 하지만 단장님이. 내 아버지 생각 안 나? 사진 지금. 손이 떨렸습니다. 달러 뭉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잘했어. 계속 보고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나는 배신자야. 단장님을 보위부한테.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단장님과 중국 사업가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단장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영아, 어제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거짓말. 호텔 전화 기록 확인했어.
북한 번호로 3분 통화했잖아. 끝났다. 단장님이 일어났습니다. 혜영아, 정직하게 말해. 보이부지. 단장님 저는. 알았어. 나가봐. 쫓겨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떨었습니다. 죽는다. 이제 죽는다. 주머니 속 청산가리를 꺼냈습니다. 지금 먹어야 하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장님이 나왔습니다. 혜영아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단장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앉아. 앉았습니다. 혜영아 너 무서워? 네. 당연하지. 보이부와 나 사이에 끼었으니 하지만 말이야. 단장님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보이부는 널 이용하는 거야. 증거 다 모으면 널 제거할 거야. 증인은 죽은 증인이 최고거든. 그럼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보이부 편에 서서 나를 배신하고 너도 죽어. 둘, 내 편에 서서 살아남아. 어떻게 살아남아요? 단장님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북한 떠나 탈북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탈북이요? 너 같은 애들 많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애들. 보이부도 노리고 당도 위험하게 보고 살 길은 하나 도망가는 거야. 하지만 제 가족은. 가족? 아. 혜영아 넌 이미 끝났어. 보이부가 너 조사 시작했다는 건 내 가족도 감시 대상이라는 거야. 탈북 안 해도 가족은 위험해. 숨이 막혔습니다. 난 너한테 기회 줄게. 내 브로커 연락처 그리고 돈 5,000달러.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봐. 평양 돌아가서. 그리고 결정해. 살고 싶으면 떠나.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게 내 조국이야. 근데 왜 감옥처럼 느껴지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곳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이 곧 죽음이니까. 2020년 2월,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북한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경을 닫았습니다. 중국과의 왕래가 끊겼고 해외 공연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은하수관 현악단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죠. 그해 4월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단장님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동무들 국가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성심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매달 1인당 500달러씩 특별 충성 자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0달러. 한국 돈으로 60만 원. 공연도 없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라는 겁니까? 한 단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 공연이 없는데 어떻게? 각자 방법을 찾으십시오. 친척이든 암시장 장사든 어떻게든 못 내면 단에서 제명이고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후배 단원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500달러만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아니면 저희 가족 다 죽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500달러. 그게 지금 어디 있니? 내 아버지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인데. 어머니 저 어떡해요? 못 내면 저희 다 쫓겨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만 길게 들렸습니다. 닷새 후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김은별 단원. 24살 바이올린 주자였습니다. 밝고 착한 친구였죠. 그 친구가 압록강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에서 밀수품 사오다가 국경 경비대가 쐈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500달러 구하려고 그랬겠지.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단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단에서는 그저 공식 발표만 했습니다. 김은별 동무는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무들은 이를 교훈 삼아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은별이의 빈 침대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6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할당량이 500달러에서 70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신 축하 특별 자금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구나. 우리가 죽든 살든 그들은 계속 돈을 요구할 거구나. 절박해진 저는 금지된 일에 손을 댔습니다. 특별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달러를 빼돌리고 장부에는 정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형감이었습니다. 당 자금 횡령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총살당하는 꿈.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가족이 처형당하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7월 어느 날 새벽 2시. 누군가 제 기숙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심장이 멎었습니다. 보이보다 들켰다. 문을 열자 선배 단원 박혜진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영아,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에요, 언니? 혜진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빠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 내가 돈을 못 내서 가족 전체가 의심받고 있대. 편지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혜진아, 빨리 2000달러를 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끝이다, 제발. 언니, 2000달러는.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영아, 나 죽고 싶어. 언니. 매일 생각해 대동강에 뛰어들까 아니면 목을 맬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는 혜진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여서. 다음 날 아침 혜진 언니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혜진 동무가 대동강에서 발견됐대. 죽었어? 응. 투신 자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체제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봉쇄되었고 탈북 시도하다 죽은 사람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8월 전환점이 왔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부단장 동무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 쓰러진 거죠. 그분의 업무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많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브로커 연락망. 과거 해외 공연 때 거래했던 중국 브로커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파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입니다. 괜찮아, 혜영아.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차라리 도전이라도 해보자. 9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돈 특별회계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한 번에 100달러씩. 한 달에 2번. 너무 많이 빼면 들키니까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600달러. 그리고 복사한 브로커 연락처 중 하나로 몰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시장에서 산 중국 휴대폰으로요. 저는 평양에서 탈북을 계획 중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600달러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000달러 필요. 또 2000달러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미쳤습니다. 정말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11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단장님 비자금 계좌에서 2000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야. 클릭 한 번이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어. 클릭. 송금 완료. 그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양강도 해산으로 외화벌이 출장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해산. 중국 국경.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00달러 준비했습니다. 해산으로 갑니다. 11월 20일.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11월 19일.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혜영아,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출장 다녀오는 것뿐인데. 네, 다녀올게요. 11월 20일 저는 평양역에서 해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몸에는 얇은 옷, 속옷 속에는 2,000달러,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브로커 연락처와 청산가리 한 알. 만약 잡히면 고문당하기 전에 죽으려고 준비한 겁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29년을 살았던 도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곳.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혜영이는 비겁한 딸입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객차 안 승객들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굶주린 얼굴, 희망 없는 눈빛.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별아, 혜진 언니, 제가 대신 살아남을게요. 여러분 목까지 자유를 누릴게요. 기차는 북쪽으로 국경으로, 죽음 아니면 자유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해산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는 느렸고 추웠고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객차 한 곳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냉정한 눈빛. 그들은 끊임없이 승객들을 훑어봤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도망치는 사람 같아 보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멀미가. 조심해. 요즘 국경지역 단속이 살인적이야. 탈북자 잡으면 포상금 1,000달러래. 1,000달러. 저를 신고하면 받는 돈이 제가 목숨 걸고 준비한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보위부 요원이 객차를 돌며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 목적이 뭡니까? 외화벌이 특산물 거래 업무입니다. 소속은 은하수관 현악단 행정실입니다.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하수관 현악단, 평양 엘리트가 왜 이런 국경지역까지? 명령을 받아서. 요원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옷 속 2,000달러가 화끈거렸습니다. 들켰나? 지금 주머니 속 청산가리를 꺼내야 하나? 가시오. 신분증을 돌려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산 도착은 11월 23일 저녁 7시였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칼바람과 총을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역 광장 곳곳에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숙소 배정을 받으시오. 무단으로 배회하는 자는 즉시 체포합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건 오늘 밤 11시. 하지만 이 경비로는 숙소를 빠져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정받은 숙소는 당관리 여관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4명 모두 출장 온 여자 간부들이었습니다. 동무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평양? 부럽네요. 우리는 청진에서.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저 사람들이 자는 걸 기다려야 하나?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다를 떨고 웃고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제발, 제발 자줘. 10시가 되자 겨우 한 명이 잠들었습니다. 10시 20분. 두 번째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 침대의 여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10시 4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시간은 11시. 늦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관 입구에는 당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뒷문을 찾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철창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계단 옥상으로 통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빠직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옥상문,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혹한. 옆 건물과의 거리는 약 2미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미쳤어? 혜영아, 떨어지면 죽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호흡 하나 둘 셋. 뛰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쿵.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5분.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7km 뛰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금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보이면 바로 잡히니까요. 건물 그림자를 따라 숨어서 달렸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불빛.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웅크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쥐라도 본 거겠지.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딱딱딱딱.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군화가 쓰레기통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끝났다. 손이 주머니 속 청산가리로 갔습니다. 야, 빨리 가자 춥잖아. 그래.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시 10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어둠 속에서도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었나? 브로커가 갔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요. 뒤에서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혜영 씨? 네. 늦었네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돈부터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속옷 속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2,000달러. 남자는 돈을 빠르게 세었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뭔가요? 오늘 상황이 안 좋아요. 아까 탈북자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경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못 건너가요? 건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험이 훨씬 크죠. 그래도 하시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조건이요? 돈 500달러 더. 뭐라고요? 약속은 2,000달러였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위험이 커졌으니 가격도 오르는 거죠. 싫으면 혼자 건너가시든가.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남자는 제 몸을 훑어봤습니다. 시계 귀걸이 반지 다 벗어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제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까지요? 빨리 안 하면 경비가 또 순찰 돌아요. 선택하세요. 반지냐 목숨이냐. 저는 울면서 반지를 빼서 건넸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저기 보이는 바위까지 기어가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거기서 물에 들어가세요. 물은 허리까지 옵니다. 중국 쪽에 사람 있어요. 암호는 달. 상대가 빛이라고 하면 따라가세요. 만약 다른 말을 하면요? 그럼 도망치세요. 공안이거나 사기꾼이니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압록강 앞에 자유와 죽음의 경계선 앞에.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강둑으로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땅이 손과 무릎을 찔렀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강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었습니다. 경비되었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제가 있는 바위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음. 계속 순찰.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악! 비명을 삼켰습니다. 물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강물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강 한가운데 갑자기 발이 헛디뎠습니다. 깊어. 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익사할 뻔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바닥을 찾았습니다. 겨우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때 또 불빛. 거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탕. 총소리 물보라가 제 왼쪽에서 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물속에서 느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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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사방에서 빗발쳤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탈북자다. 잡아라. 뒤에서 물소리. 그들도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까지 10m. 탕. 등 뒤에서 뜨거운 감각 총알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m. 3m. 드디어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빛. 중국어 억양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빨리. 총소리 들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리혜영, 너 죽었다. 가족도 다 끝이야.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저를 끌었습니다. 가요. 지금.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차 한 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타요. 저는 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피가 흘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혜영이는 비겁한 딸이에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났네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중국 창바이현. 그런데 큰일 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당신 찾는 전단지가 벌써 돌아요. 현상금이 10,000위안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10,000위안 제목에 붙은 가격표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위챗에 올라온 사진 제 얼굴이었습니다. 북한 은하수관 현악단 탈북자 리혜영 신고 씨 10,000위안 지급.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유명하네요. 평양 엘리트 탈북은 큰 뉴스거든요. 북한이 중국 공안한테 압력 넣었나 봐요. 그럼 저는 여기 오래 못 있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최대 오늘까지만. 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총상 치료를 받았나 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요. 브로커가 차 대기시켜놨어요. 10분 후 저는 낡은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왜서요? 앞에 검문소. 심장이 멎었습니다. 100m 앞. 공안 차량 2대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운전사는 대답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급선의 차가 반대로 돌았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 저기 차 세워.
공안들이 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잡아. 사이렌 소리. 빨간 불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엎드려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튕겼습니다. 탕. 총소리.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으악. 비명을 삼켰습니다.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운전사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내려요.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뭐라고요? 차로는 못 가요. 산으로 넘어가세요. 저기 보이는 마을까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산길로 올라가요. 빨리.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안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그들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등에 상처가 터져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총소리. 탕. 탕. 나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불과 1미터 옆에.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 근처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스쳤습니다. 저는 동굴 깊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이 동굴 확인했어? 너무 좁아. 사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확인해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몸을 바위 뒤에 꼭꼭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불빛이 제 발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나와. 다른 데 찾아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출혈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기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중년 남자가 동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였습니다. 공안이세요? 아니야. 나 선교사야. 당신 도우러 왔어. 어떻게? 브로커가 연락했어. 빨리 나와. 안 그러면 얼어 죽어. 저는 기어 나왔습니다. 남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가 저 아래 있어 갈 수 있어? 네. 산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차에 탔습니다. 낡은 밴이었습니다. 뒤에 누워. 담요 덮고. 짐칸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이야 절대 소리내지 마. 밖에서 중국어 대화. 차 검사합니다. 예, 검사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 저는 담요 아래서 숨을 멈췄습니다. 뭐 실었어요? 농기구요. 다음 마을에 배달하는 거예요. 침묵. 담요 밑에 뭐 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료자루요. 냄새나서 담요 덮어놨어요. 확인해야겠네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담요가 거치려는 순간. 휴대폰 벨소리. 공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북쪽에서 발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쳤습니다. 탈북자 북쪽 10km 지점에서 발견됐대. 모두 이동. 공안들이 급히 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후. 살았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그동안 다음 루트 준비할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추웠지만 안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귀신 같은 제 모습, 헝클어진 머리, 상처투성이 얼굴, 핏자국 묻은 옷. 이게 나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은별이, 혜진 언니, 어머니 아버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왜 나만 살아야 하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나흘째 되던 날,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이야. 이 동네도 단속 들어와. 당장 떠나야 해. 어디로요? 선양. 거기서 브로커 만나서 태국 루트 탈 거야. 태국이요? 북한이 국경 지역 전체를 뒤지고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잡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감자자루 사이에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12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일어나 다 왔어. 새로운 브로커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당신 리혜영이지? 사진으로 봤어. 네. 유명인이네. 현상금이 2만 위안까지 올랐어. 2만 위안 400만 원. 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해. 5천 달러. 돈이 없어요. 알아. 일해서 갚으면 돼. 선양에 식당 있어. 거기서 1년만 일해. 1년. 또 1년을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8시간. 월급은 1,000위안 한국 돈 20만 원. 하지만 한 달 뒤 식당에 공안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고받았다. 저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또다시 골목을 달리고 담을 넘고 하수구에 숨고 그렇게 중국에서의 6개월은 끝없는 도망이었습니다. 잡히고 도망치고 숨고 또 도망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2022년 7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루트 열렸어요. 내일 새벽. 출발 실패하면 다음 기회 없어요. 선교단체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북한이 국경 경비를 3배로 늘렸어요. 당신 현상금이 5만 위안까지 올랐고요. 5만 위안 한국 돈 1,000만 원 제 목숨의 가격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4시. 기차역으로 향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김메이링, 조선족, 광저우 친척 방문.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 담당자가 작은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청산가리.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죽음의 알약을 쥐게 되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뒷칸 탈출로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뒷좌석 남자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 확인하고 또 저를 보고. 설마 현상금 사진을? 화장실에 가는 척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그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인기척. 똑똑똑.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더 세게.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도.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어깨로 들이받는 소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쿵. 쿵. 문이 거의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잡았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나요. 창밖으로 반쯤 빠져나간 상태 남자는 제 다리를 저는 창틀을 잡고 순순히 나와. 현상금 5만 위안이야.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된다.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 찍. 저는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차밖 난간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틀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시속 120km. 손가락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떨어지면 죽어. 하지만 올라가도 잡혀. 남자가 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라와. 안 그러면 떨어뜨린다. 그가 제 손가락을 밟았습니다. 악. 손가락 하나가 놓쳤습니다. 이제 한 손으로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기차가 커브를 돌았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몸이 바깥으로 쏠렸습니다. 손이 놓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습니다. 쿵. 경사진 풀밭에 떨어졌습니다. 몸이 굴렀습니다. 10바퀴도 넘게.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팠지만 움직여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지만 켜졌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다쳤어요? 모르겠어요. 온몸이. GPS 보내요. 빨리. 위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차 안이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다행이에요. 담당자였습니다. 여기가 광시성이에요. 베트남 국경까지 3시간 남았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갈 수 없어요. 참아야 해요. 3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베트남 국경 깊은 정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강이 보이죠? 저게 국경선이에요. 수영해서 건너요? 아니요. 더 위험해요. 저기 보이는 철조망 밑을 기어가야 해요. 철조망 가시가 달린 국경 경비가 10분마다 순찰 돌아요. 그 사이에 통과해야 해요. 밤 11시.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등을 찔렀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쯤 통과했을 때. 불빛. 거기 누구냐? 순찰병이 예정보다 빨리 왔습니다. 멈춰. 저는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가시가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탕. 총소리 흙이 튀었습니다. 제 얼굴 바로 옆에. 다음은 네 머리다. 철조망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 쪽이었습니다. 일어나 달렸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글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 탕, 탕, 탕. 나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달렸습니다. 맨발로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30분을 달렸을까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3%. 다음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베트남 넘어왔어요. 하지만 못 걸을 것 같아요. 위치 보내요. 위치를 보내고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건가? 죽는 건가? 그때 오토바이 소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베트남 사람이 왔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신고당해요. 참아요. 오토바이에 태워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6시간.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어나요, 국경이에요. 국경 검문소. 여권.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경비가 서류를 받습니다. 저를 받습니다.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이거 가짜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무실로 가시죠.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둘. 어디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거짓말. 당신 중국에서 왔죠? 불법 입국자죠? 아니에요. 경비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제가 데려갑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비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부상 입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예요. 제가 병원 데려갈게요. 확인 전화해봐야. 그 순간 한국 남자가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고비입니다. 확인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경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려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방콕까지 10시간이에요. 견딜 수 있어요? 네. 하지만 3시간 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검문소. 차 세우세요.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저 사람 수배자 같은데요. 차에서 내리세요. 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에서 뿌린 수배 전단. 저 사람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똑같잖아요. 경찰이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잡아. 경찰차가 쫓아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차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골목 끝 막다른 길. 내려요. 뛰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뛰었습니다. 시장 안 사람들 사이로 노점 사이로.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넘어갔습니다. 옥상. 막다른 길.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끝이에요. 항복해요. 옆 건물과 거리는 3미터. 한국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뛰어야 해요. 안 그러면 끝이에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뛰어야 하나.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뛰지 마. 죽어. 저는 뛰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이번엔 정말 떨어지는구나. 손이 옆 건물 난간에 닿았습니다. 한국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라와요. 끌어올려졌습니다. 경찰들이 뛰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30분 후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년 반. 죽을 고비 23번. 하지만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한국대사관 의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네요. 한국 사람.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대사관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3개 금 같고 전신에 열상 23군데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꿈이 아니야? 입국장을 지나는데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혜영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하나원 탈북자 정착교육시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 쫓기는 꿈, 어머니가 끌려가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괜찮아요? 룸메이트 탈북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또 꿈 꿨어요. 나도 그래요.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 20평방미터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자유로운 공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검열되지 않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했습니다. 막히지 않는 인터넷.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 9,500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돈 정말 내 거야?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아?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반말을 했습니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해. 탈북자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엘리트였는데, 은하수관 현악단 부단장이었는데,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혜영 씨, 북한에서 뭐 했어요? 행정일 했어요. 어디서요? 음악단체에서요. 아, 그래서 말투가 고급지구나. 근데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023년에 저 31살. 주름진 얼굴, 상처투성이, 몸, 희망 없는 눈빛.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탈북자 언니였습니다. 혜영아, 나 오늘 북한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내가 탈북한 후에 내 가족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대. 내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자유의 대가.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탈북하지 않았으면 가족은 안전했을 텐데. 일주일째 되던 날.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혜영 씨, 저예요. 하나원 상담 선생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영 씨, 알아요. 가족 소식 들었죠? 힘들죠? 하지만 문 열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한참 후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참지 말고 울어요. 저는 선생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탈북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북한 체제 잘못이에요. 가족을 인질로 잡는 그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혜영 씨, 들어요. 당신이 여기서 잘 사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무너지면 가족의 희생이 의미 없어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탈북민 자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 적응에 실패한 사람. 하지만 모두 살아남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북한 체제에 대한 최고의 복수예요.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연도 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후회한 적 없어요? 탈북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은별이 혜진 언니도 떠올랐습니다.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후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감사함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2025년.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가족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은별아, 혜진 언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러분 목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게요.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유롭게 일어났습니까? 원하는 옷을 입었습니까? 마음대로 인터넷을 했습니까? 아무 검열 없이 뉴스를 봤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채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